자, 이제 논점 42번 법정해제 보겠습니다. 자, 해제 중에서도 이 법정해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법정해제 할 수 있죠? 예, 채무불이행이요. 그러니까 법정해제 보자마자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법정해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채무불이행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에 나오듯이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2번에 나오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채무불이행이죠. 지체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이게 지체. 불능은 할 수가 없는 거.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원칙적으로는 이행지체라고 한다면은 해제를 할 때 최고하고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 니은에 나오는 정기행위 그리고 리을에 나오는 미리 거절. 미리 거절이라는 건 이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거절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야. 미리 거절하는 거죠. 안 할 거야. 그럼 굳이 안 하겠다는데, 갑이 굳이 안 하겠다는데, 을은 해제할 때 최고 해야 된다, 최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미리 거절.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이 정기행위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축가 불러주기. 이거 최고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불능은, 기역에 나오는 불능은 대표적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디귿에 나오는 약정 해제 사유 발생. 당사자가 정한 특약, 그걸 특약이 정했고 그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를 하는 것이어서 역시 최고 필요 없습니다. 자, 밑으로 해제권 행사.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형성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싹 다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하면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이 매도인이고요. A하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A하고 B가 매수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둘이서 사는 거죠. 둘이서. 근데 여기서 매도인 측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있으면은 이 매수자 측에서 이제 해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도 해제권 있고 B도 해제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해제권 행사를 A도 하시고, 자, A도 해제권 행사하고 그리고 B도 해제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둘 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싹 다 해제권 행사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A가 해제권 행사를 없애버리면, A가 해제권을 포기해버리고 나 해제권 행사 안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B 혼자서 백날 첫날 해제해도 해제해요 못해요? 해제 못하죠. A가 안 하겠다는데. 이해되세요? 그럼 A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B의 해제권도 덩달아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자, 내려가서 효과.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던 그 소유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로 자동적으로 복귀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해제에서의 이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는 받았던 거 전부 다 되돌리는 거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싹 다 되돌려라. 싹 다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니은에 나오듯이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서, 디귿 물건을 반환할 때는 과시를 붙여서 돌려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4번입니다. 해제 소급표 제한. 제3자가 보호받죠.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요.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효과를 기초로 첫 번째 요건, 새롭게 이해관계가 져야죠.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 자가 바로 제3자죠.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보호받아야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건 해제 전 이해관계 맺은 제3자예요. 예? 해제 전이라고 해제 후라고요. 해제 전, 해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예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 맺은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불문. 해제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해제되고 나서, 그러니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요때 같은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때는 선의만. 요때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선의.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여기 위에 말하는 거예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 맺은 자. 얘를 말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죠. 그러니까 얘는 해제 후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만 보호된다는 거죠. 모르고 거래했으니까 보호를 받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보호받는 제3자, 동그라미 5번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관계 맺은 걸로만 부족하죠. 이해관계 맺은 것에서 더 나가서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뭐를 취득한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 자가 보호받는 제3자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물권자가 보호받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갔다면은 채권에 들어간 사람, 물건에 들어간 사람. 물건에 들어간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호받는 제3자를 보면은 기억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마친 자, 니은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기본적으로 등기하신 물권자들입니다. 보호받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압류 들어갔어요. 근데 목적물 가압류 들어갔죠. 보호받습니까? 예, 물건 가압류 들어갔으니까 보호받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은 임차인인데 임차인도 대항력 갖추면 보호받죠. 예, 자 밑에 제3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억은 채권 양수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죠. 그냥 채권만 받으셨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고. 자, 니은은 가처분 들어갔는데 지금 물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채권에 들어가셨네요. 보호 못 받습니다. 디귿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예. 근데 얘도 제3자잖아요. 근데 그 제3자는 아니에요. 얘는 돈 받는 제3자죠. 리을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네요. 보호 못 받습니다. 자, 미음은요.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자. 그럼 여기서 등기를 마친 자는 매수인인데 건물 매수인이에요? 토지 매수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등기를 마친 자는 건물 매수인, 토지 매수인. 예. 문장 잘 보세요.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한 자가, 그 자가 신축한 뭐를 매수? 건물을 매수라고요. 그럼 등기 마친 자는 토지 매수자, 건물 매수자? 아니, 건물 매수자라고요. 어려워요. 왜? 한글이죠, 한글. 한글이잖아요.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한 자가, 자, 토지 매수자. 자,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
예? 그자가 신축한 건물의 뭐라고요? 매수자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병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얘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등기도 하셨다는 거죠. 등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병이 보호받는 제3자가 맞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병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거죠. 근데 해제된 건 무슨 매매가? 토지 매매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문장이 복잡합니까? 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한 자가 주어잖아요. 맞나? 주어가 이게 맞나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복잡하죠? 복잡하죠, 예. 예, 자, 내려갑니다. 자, 5번이요. 해제와 손해배상.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별개죠, 별개. 그러니까 해제도 하고 손배 청구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조단다. 자, 내려가서 합의 해제요.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기존의 계약을 없애겠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합의 해제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해제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소급표하고 제3자 보호 규정, 이건 적용돼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합의 해제에서는 금전의 이자 가산 의무 없고요. 4번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4번 둘 다 왜 안 되는 거죠? 합의해서 끝낸 거니까. 합의로 끝낸 거니까. 이자 가산할 의무도 없고 합의로 끝낸 거니까 채무 불이행도 없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가죠. 논점 43번입니다. 계약금. 자,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성질이 세 가지예요. 성질 세 가지. 증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 성질이 있고 해약금 성질이 있죠. 여기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뭘로 추정되죠? 해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해약금의 뜻은 계약 당사자에게 해제권 유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해약금 추정한다. 확인하세요. 자, 내려갑니다. 그러면 해약금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자, 밑에 쪽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죠. 교부자가 해제할 때는 해제권 행사하면 그냥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이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별도 이행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수령자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을 교부하잖아요. 계약금을 교부한다. 그러면 계약금 그 돈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갑한테 가 있잖아. 갑이 계약금 받아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계약금 교부자로서 이미 갑한테 가 있는 저 계약금을 나 그냥 해제할게 혹은 나 그냥 포기할게 라고 그냥 의사표시만 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어차피 돈은 너한테 가 있잖아 이 양반아. 근데 반대로 수령자 갑이 해제할 때는요, 야, 내가 2배 줄게. 2배 줄게라고 의사표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계약금, 받은 계약금에 실제 배액을 뭐 해야? 상환하시라는 거죠.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해제는 의사표시만 갖고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그라미 3번이요. 수령자 갑은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으면 돼요. 이행 제공이라는 거는 여기 계약금 2배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을이 안 받아요. 을이 안 받아도 자, 갑이 가져가라 그러죠. 빨리 가져가라. 2배 가져가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럼 이행 제공한 거 안 한 거 갑은 한 거죠. 그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을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제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안 받으면 니한테 책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 자, 내려가서 시기.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냐? 이행 착수 전까지죠.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이번에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 빨리 등기소 갑시다. 이것도 이제 이행 착수라는 거죠. 자, 근데 이행 착수 아닌 게 있죠. 두 가지. 기억해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으신 거 이행 착수 아니죠.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유효가 되죠. 근데 중도금 지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 착수는 아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듯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판결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는 이행하라라는 취지로 판결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 이행 안 하셨으면 이행 착수가 아닌 거죠. 효과.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는 이유는 이행 착수 전이라서 그런 거죠. 계약금 빼고는 준 거 받은 거 없는 거죠?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통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내켜서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이런 내용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어차피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죠. 자, 논점 44번으로 갑니다. 이제 담보 책임이죠. 자, 담보 책임이라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 매수인이 책임지는 거,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갑이 매도인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반대로 매수인 측에서 책임을 뭐 하는 거죠? 묻는 거죠. 책임 묻는 거. 야, 책임져라. 너 책임져. 이게 담보 책임이죠. 여기서 담보 책임을 묻는 이유는 갑이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죠. 갑의 과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자 때문입니다. 하자가 있으므로 이 하자를 원인으로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자는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하자가 뭐예요?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또 무슨 하자 있죠? 물건의 하자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의 하자. 그럼 또 무슨 하자? 경매 하자. 경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하자, 물건 하자, 경매 하자.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총 5가지입니다. 물건의 하자 5가지. 죄송합니다. 권리하자 5가지. 자, 뭐 물건이라 그랬죠. 권리하자 5가지. 그죠? 자, 그다음 물건의 하자 2가지. 네? 경매하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경매하자는 그런 거 없죠. 자, 권리하자 5가지는요. 본격적인 내용 보기에 앞서서 법적 성질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될 그때 그 당시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유상계약에 적용됩니다. 유상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에도 담보책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자, D페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법정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매도인한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져요.
아니 갑은 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때문에 책임지는 거? 요거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4번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면제, 감경, 가중시키는 특약도 유효입니다. 유효, 임의규정. 자, 보시면 담보 책임 내용 해서 먼저 권리의 하자부터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1번에 나오는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 저당권 전세권 실행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네? 전부 타인 권리.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가 저당권 실행이요. 이렇게 5가지 권리 하자가 있다는 거죠. 5가지.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는 일단 대표적인 게 해제권이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감액 청구도 등장하죠. 감액 청구. 다 외우고 계시죠,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담보 책임이고.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시험지 받기 직전 있죠? 그때 써놓으세요. 그때 써놓으세요. 어디다 써놓죠? 예? 지금 촬영 중이죠? 자, 전부 타인 권리일 때 해제권, 요 선악불문이죠, 해제권. 예? 지금 촬영 중인데, 그죠? 큰일 나, 선악불문이죠. 전부 타인 권리 해제권, 선악불문. 예? 아, 책상에 써놓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일 때 요 감액 청구. 요게 이제 선악불문이잖아요. 두 번째 선악불문. 네? 선악불문. 그러니까 선악불문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선악불문이 저당권 실행에서 이거 해제권, 그죠? 해제권, 선악불문. 마지막 선악불문이 저당권 실행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여기 선악불문이죠.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네? 전부 타인 권리 해제권, 일부 타인 권리 감액 청구,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셔야죠. 이렇게. 네? 전부 타인 해제권. 전부 타인 해제권. 일부 타인 감액 청구 이런 식으로.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쓰라고 말 안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쓰시라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 합격하실 분들은 이제 안 써요. 안 쓰죠. 주로 이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딱 그 커트라인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쓰시는 거죠. 많이 봤어요, 쓰시는 거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근데 안 들키더라고요. 안 들키더라고요. 왜 안 들키죠? 어차피 그 고등학교에서 치잖아요. 시험을, 그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치죠. 그럼 책상이 원래 더러워요. 써도 티가 안 난다고요. 써도. 제 말 이해되세요? 티가 안 나, 써도 티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써놓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감독하시는 분,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편집은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거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선이만. 선이죠, 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감액 청구는 일부 타인 권리하고, 그 다음에 요 수량 부족. 여기서만 되는 거죠. 여기서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감액 청구 자체가 전부 타인에서 감액 청구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의권 제한에서도 감액 청구 안 되고, 저당권 실행에서도 감액 청구는 안 되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선의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일부 해제권, 일부 손해배상 청구.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전부 다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만. 전부 다 선의만. 그리고 용의권 제한도 감액 청구는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 기본적인 제척기간은 1년이죠. 자, 근데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에서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자, 제척기간 없고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여기서 제척기간이 1년이죠. 1년의 제척기간 중에서 선의는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그리고 악의는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료 보죠. 자,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여기서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니은에 나오듯이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할 수 있다. 제척기간 디귿 없음.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질 때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이에요. 자,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선악 불문하고 감액 청구입니다. 자, 니은에서 선의의 매수인일 때 잔존 부분만이라면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매수인 역시 선의일 때 감액 청구나 해제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1년이죠. 선의는 안날, 악의는 한날입니다. 계약일자. 자, 그리고 밑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선의의 매수인만 다 행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니은에 보시면은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해야 되죠. 선의니까요. 내려가서 용의권 제한. 용의권 제한도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한 거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자, 여기서는 기억에 나오듯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니은에 나오듯이 저당권이 실행돼야 됩니다. 실행이 됐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책임 물을 때는 둘째 줄에 보시면 역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매수인이 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채권액을 대금해서 공제했다면 채권액을 대금해서 공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당권 인수한 거죠. 끼고 산 거죠. 끼고 산 거. 이 경우는 매수인이 직접 변제를 하셔야 될 상황이죠. 여기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는 특정물도 있고 불특정물도 있고 특정물도 있고 종류물도 있는데 물건의 하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해제는 할 수가 없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목적 달성 안 될 때는 해제 손배 청구. 목적 달성은 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척 기간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자, 근데 만약에 물건이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종유물일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죠? 완전물 급부 청구 할 수 있죠. 네. 제 동생이 아이폰만 쓰거든요. 제 동생이. 절대 다른 거 안 써요. 무조건 아이폰이 무조건. 저도 처음에 아이폰 썼었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제일 제가 황당함을 느꼈던 게 와이파이 잡을 때 있죠. 와이파이 그 네트워크 이름이 만약에 한글로 돼 있잖아요. 안 잡혀요, 아이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이폰 유저 안 계세요? 예? 네트워크가 이름이 한글로 돼 있으면은 와이파이 못 잡아요, 아이폰이. 예. 한글로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겁나 황당함을 느꼈죠. 그리고 뭐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확장자 MP4가 아니면 안 되죠, 아이폰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지금 제 말이 그죠? 확장자가 동영상 확장자 이렇게 MP4라는 게 있어요. MP4 이걸 아이폰은 요것만 돼, 요것만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돼요, 재생이. 겁나 불편하죠. 그래도 저는 이제 샀어요. 샀는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아이폰에 하자가. 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해제해버리죠. 그죠? 아이폰 안 쓸 거라고. 근데 제 동생처럼 아이폰만 쓰는 애들, 그 감성을 아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해제해야 안 해요? 해제 안 한다고 그런 애들은. 고쳐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든가 새 걸로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정하겠죠. 그죠? 제 동생이 샀는데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저기 하더라고요. 새 걸로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새 걸로 안 준다던데. 애플 정책이 그렇지 않나요? 새 걸로 안 줘요. 리퍼폰으로 줘요. 또 뭔 말인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자, 보자. 자, 물건의 하자 첫 번째. 하자 판단 시점은 계약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요. 2번하고 3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해제 손배 청구. 목적 달성 가능하면 손해배상 청구야. 자, 그리고 매도인에게 책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필요하고요. 자, 5번에 나오는 법률상장애. 법률상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닙니다. 물건의 하자죠. 자, 내려갑니다. 밑에 4번 경매의 하자. 매매 말고 경매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역시 채무자,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요건은요. 공경매이어야 되고 경매가 유효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매 하자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물을 수가 없죠. 물건의 하자를 묻기 시작하면은 경매가 너무 많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자만 물으시라고? 권리 하자만 물으시라고요. 그죠? 3번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근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죠? 그럼 2차적으로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자, 4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하자 있음을 알고도 고지를 안 하셨거나 채권자가 하자 있음을 알고도 경매를 신청하셨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논점 45번으로 넘기세요. 자, 임대차. 자, 임대차 먼저 존속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존속 기간이 없죠.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약정 없을 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왜 하필 토지 임대차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민법상 임대차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토지 임대차라고 써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택 임대차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 임대차는요. 그것도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입니다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니까
당연히 민법상의 임대차라는 거죠. 자, 이때 3번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 6개월, 임차인은 1월이 경과하면 끝나죠. 자, 동그라미 4번은 지금 법정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뭐 한다고요, 지금? 이재기 안 한다고요.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따박따박 잘 들어오니까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네,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보는 거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내려가세요. 대항력.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이라서. 근데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자, 3번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를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지상 건물을 등기한 거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게 조금 이제 낯선 거죠. 낯선 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요. 자, 토지가 갑거예요. 토지 갑거. 그리고 갑의 토지야.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여기서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은 이 임차권을 등기해도 되지만, 을의 임차권을 등기해도 되지만 을이 여기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럼 건물 을 거죠. 건물 신축하고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시면은 을이 가진 임차권에 뭐가 부여가 된다고? 대항력 부여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등기라는 거죠. 건물에 대한 등기. 그러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민법상 임대차에서 매년마다 안 빠지고 출제되는 건 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들입니다. 임차인 권리 몇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 5가지요. 할렐루야. 자, 3번의 임차인 권리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그죠? 자,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가 지금 4번의 부속물 매수 청구요.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3가지요, 3가지.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권리, 비용 상환 청구죠. 이 비용 상환 청구라는 거는 토지 임대차가 됐든 건물 임대차가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 청구한다는 건 필요비나 유익비 갖다 청구하는 거죠. 이번에 필요비는 존속 중에도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하고요. 3번의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익비에 대해 청구할 때는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하죠. 이때 이거 누가 선택해요? 임차인이 선택, 임대인이 선택? 임대인이 선택하죠.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자, 동그라미 4번이요. 유익비는 임차인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했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업을 목적으로 투입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5번,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했을 때 6개월 내로 행사하셔야죠.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죠. 그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임차인 권리 나머지 2가지가 둘 다 매수 청구인데 4번에 나오는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고 5번에 나오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죠. 둘 다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둘 다 무슨 권이에요? 둘 다 형성권이에요. 둘 다 형성권.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대차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토지 임대차. 부속물 매수 청구부터 볼게요. 1번. 부속물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젠 안 헷갈리죠? 맞아요. 안 헷갈려요, 이제. 그러니까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속물이다, 부속물. 2번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든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가. 동의받고 설치했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오는 건 임차인 중에서도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4번입니다. 역시 이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5번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렇게 되면 차임을 연체했다는 거잖아요. 몇 번 연체? 5번이요? 2번. 2번이죠, 2번. 그죠? 2기.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은 쫓겨나죠. 쫓겨나는 상황에서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죠. 쫓겨나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매수 청구하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 임차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상물도 있어야 하겠죠. 뭐 대표적 지상물은 당연히 지상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을이 신축한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을 거죠. 그럼 건물을 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지상 건물 현존하고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을 뭐 해달라고? 예, 갱신해달라고. 갱신 청구를 먼저 하겠죠. 근데 갱신 청구는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 청구를 거절당하면은 무슨 청구? 매수 청구죠. 지상물 매수 청구.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형성권, 매수 청구는.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하죠. 자, 그리고 매수 청구 행사하는 이 지상물. 이 지상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은 건물이든가 동의 안 받고 지은 건물이든가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가 허가를 안 받은 건물이든가 등기를 한 건물이든가 등기를 안 한 건물이든가 임대인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 건물이든가 없는 건물이든가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이런 여부들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불문하죠. 이런 여부들을 불문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등기, 허가, 임대인의 동의, 효용 이런 것들은 다 불문입니다. 불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원칙적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라는 거죠. 임대차가 끝났을 그때 그 당시에 요 임대인 저쪽 갑상대로 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임대차 끝날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때 임차인은 이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과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다만 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제3자, 매수인, 저 양수인 상대로도 효력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나오듯이 둘째 줄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6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지상물을 매매 목적물로 해서 매매 계약 자동 체결 성립돼 버리는 거죠. 합의했어요? 합의 안 했어요? 합의 안 했어요. 그래도 매매 성립되죠.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네,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여기서 매도인 누구죠?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매도인 누구죠? 예, 임차인. 그죠? 임차인 매도인이죠. 임대인이 매수인이죠. 그렇게 매매 계약 체결되고요. 자, 7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다. 그러면 갱신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해요. 역시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죠. 자, 8번입니다.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한 토지하고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지금 걸쳐서 지어져 있죠. 걸쳐서 지어져 있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자, 여기 갑이 여기를 소유하고 있죠, 여기를. 자, 그리고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렸다고요, 을이 임차인. 근데 을이 지은 건물이 제3자 토지 위에 이렇게 걸쳐서 지어놨다는 거죠, 건물. 요렇게 지어놨다는 거죠. 그럼 요쪽 땅은 제3자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을이 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갑한테 매수 청구를 할 때 이 건물 전부에 대한 매수 청구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요. 아니,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뭐가 생겨요? 병하고 분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저 건물을 전부 다 샀다가 병한테 철거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걸 어떻게 다 사라고 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매수 청구하고 싶으면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어디에 대해서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그죠? 여기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의 토지 위에 지으신 요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만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에 대해서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있다면은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할 수 없고 여기만 매수 청구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임차인의 권리였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 46번 전대차가 나오고 있죠. 전대차까지만 좀 보고 쉴게요. 전대차. 자, 전대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동의를 받은 전대차하고 동의받지 않은 전대차예요. 전대차를 한다는 건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하시라는 거죠.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죠. 그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하는 거. 그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하는 거. 그거를 전대차라고 하는 거죠. 전대차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을 뭐 받고 하라고요? 동의 받고 하라고. 동의 받고.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단전대가 되는 거죠. 무단전대.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단전대차고 이 병도 적법 전차인이 아니라 무단전차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무단전대차를 하면 이를 원인으로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이를 원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차 원인으로요. 근데 갑이 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무단전대차라고 하더라도 갑이 해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지를 못하느냐? 을하고 병하고 무슨 사이일 때? 부부 사이일 때. 사업상 임대차 명의를 와이프한테로 옮겨야 할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자, 아니면은 목적물 소부분. 그냥 방 한 칸 내준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이거는 배신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해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임대인 해지권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니은혜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때는 해지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 배신이 아닌 게 두 가지라는 거죠. 부부 사이일 때 혹은 소부분일 때. 자,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임대인의 동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을 때 이 전대차 유효해요, 무효해요? 동의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는 거죠. 동의 안 받았어요.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 유효해요. 동의 안 받아도 유효해요. 니들끼리만. 에? 을하고 병 니들끼리만 유효죠. 동의 안 받아도. 자, 그러면 을하고 병끼리만 유효일 뿐 이 유효를 가지고 동의 안 받았으니까 임대인에게 대항을 해요, 못해요? 대항 못하죠. 대항을 못하죠. 동의 안 받으셨으니까요. 그럼 을하고 병끼리는 유효니까 상가에서 병이 전차인으로 장사하고 있을 때 병이 전차권을 을한테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쥐들끼리 유효니까. 근데 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대항을 하니까 못하니까. 대항 못하니까.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닌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대항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 대항하려고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바로 나오고 있죠.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따라서 니은에 나오듯이 무단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지만 이 유효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3번이요.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동의를 안 받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갑이 바라봤을 때는 이 병은 그냥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이 직접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야, 사용료 가지고 와라. 임대료 가지고 와라. 임대료 가지고 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어차피 임대료 누구한테 받죠?
을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임대료 받으면서 병한테 또 달라고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병한테 직접 이런 거 청구하고 싶으면, 자,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먼저 뭐 하시고 해지하셔야죠. 을과의 임대차를 해지한 후라고 한다면은 병 상대로 직접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까지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나오듯이 임대차 해지 후다. 그러면은 전차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데 해지 전이라면 이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요. 동의받은 적법 전대.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받았을 때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네? 전대인한테 갖다 주라고, 임대인한테 갖다 주라고? 임대인한테 갖다 주라고. 동의받은 적법 전대차에서 임대료를 이렇게 임대인한테 주라고, 임대인한테 이렇게 임대료 주라고 법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사항이에요. 만약에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지급했다면은 그때 그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월세 갖다 낸 거예요. 그럼 을이 그 월세를 받아서 갑한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준 거죠. 그럼 갑은 병한테 월세 달라고 하죠. 그때 병이 저 을한테 월세 줬는데요? 라고 항변을 한다고 못 한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을한테 월세 냈음에도 불구하고 갑한테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한테 주시라고? 갑한테 바로 주시라고요. 갑한테.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요. 전차인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대항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동의받은 적법 전대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 해지를 했더라도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때는 전차인한테도 통지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밑에 5번 있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고한다. 그때는 전차인한테 해지 통고 안 하셔도 됩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갑이 을한테 야, 해지하자 통고했다면은 이 사실을 얘한테 어떻게 하시라고요? 통지를 하시라고요.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이 해지가 뭐 때문에 해지할 때? 차임 연체로 해지하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특별법 이어서 보겠습니다.